아직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워싱턴 지하 3층 창문 하나 없는 작전실에서 터져 나온 28년 경력 분석관의 절규가 정적을 박살냈습니다. 모니터 속 호르무즈 해협은 거대한 강철 무덤으로 변했고 세계 원유의 대동맥은 단칼에 잘려나갔습니다. 유럽 공장들이 비명을 지르며 멈추고 일본 선박들이 공포에 질려 항구에 처박힐 때 오만한 강대국들은 이미 세계 경제의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기지 않는 데이터가 스크린을 강타했습니다. 모든 신호가 붉게 꺼져가는 지옥의 바다 위로 파도를 정면으로 분쇄하며 거침없이 징역하는 유일한 선단이 포착된 겁니다. 분석관은 하얗게 질린 채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왜 한국만 살아있는 거지? 전 세계가 무릎 꿇은 그 처절한 23일 동안 대한민국은 대체 바다 위에서 무슨 짓을 벌인 걸까요? 인류의 계산을 비웃은 이 압도적 기적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세계를 경합시킨 한국의 저력, 감동 복조리가 그 위대한 진실의 문을 엽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아직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죠. 제가 그 말을 꺼냈을 때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워싱턴 지하 3층.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는 방이었죠. 스크린 위로 붉은 선이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육아였어요. 저는 그 기울기를 보는 순간 계산이 끝났죠. 28년 동안 이 일을 해왔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너무 명확할 때예요. 분석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확률 80%입니다. 펜을 내려놓는 소리 하나. 그게 전부였죠. 8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그 방에 앉은 사람 중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현실이 되니까요. 저는 그 침묵이 뭔지 압니다. 겁먹은 침묵이에요. 고위장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란 핵발전소 타격 승인 검토 중입니다. 젊은 분석관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왔어요. 그건 전면전입니다. 알고 있다. 딱 세 글자였습니다. 반박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검토가 아니에요.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이 자리는 보고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전쟁을 선언하는 자리였던 거죠. 몇 시간 뒤 이란이 응답했어요. 해협 전면 봉쇄. 지도 위에서 선 하나가 그어졌습니다. 호르무즈,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길목이었죠. 그게 막혔어요. 단 하루 만에. 그 다음부터는 빨랐습니다. 유럽 보험사들이 해상 운송을 거부했어요. 선박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죠. 유가는 배럴당 40달러가 추가로 튀었습니다. 도쿄, 런던, 파리에서 긴급회의가 동시에 열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답을 못 냈죠. 답이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분석관이 물었어요. 해협 확보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3주. 그 전에 시장이 무너집니다. 알아. 더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국가별 물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붉게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죠. 유럽이 먼저였고 일본이 뒤따랐습니다. 중동 주변국들은 이미 신호조차 없었어요. 세계가 멈추고 있었죠. 저는 시뮬레이션만 300번이 넘게 돌려봤거든요. 이 순간을 막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막을 수 없다. 그때였습니다. 눈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죠. 전부 붉게 꺼져가는데 저것만 아니었습니다. 물류 흐름, 정유 수급, 살아있었어요. 이 코드 어느 나라지? 분석관이 확인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죠. 한국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 세계가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왜? 거기만 움직이고 있는 건지요? 상황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이라는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기뢰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포대가 해안을 따라 이동했죠. 위성 사진으로 전부 잡혔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준비예요. 미군도 움직였습니다. 항모 전단이 전진 배치됐어요. 구축함들이 해협 외곽에 포진했죠. 언뜻 보면 팽팽한 대치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건 대치가 아니에요. 도화선에 불이 붙은 거죠. 터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긴급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작전 담당 장교가 지도 앞에 섰죠.
기로의 제거 후 해협 확보까지 최소 3주입니다. 누군가 끼어들었어요. 3주 동안 세계 경제가 버팁니까? 장교가 잠깐 멈췄습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그 한마디가 방 전체를 눌렀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천장을 봤습니다. 3주. 고작 3주가 문제예요? 근데 그 3주가 세상을 바꾸는 거죠. 보고는 계속 들어왔어요. 유가가 배럴당 16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이틀 만이었어요. 유럽 주요 보험사들이 중동 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보험 인수를 전면 중단했죠. 보험이 없으면 선박은 못 움직입니다. 선박이 못 움직이면 물건이 안 와요. 물건이 안 오면 공장이 멈추는 거죠.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독일이 먼저 흔들렸어요. 주요 제조업체 가동률 40% 하락, 일본이 뒤따랐습니다. 해상 물류 정상화까지 최소 2개월 예상. 중동 주변 소국들은 보고조차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미 시스템이 멈춰버린 거죠.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오래된 기억이 하나 떠올랐거든요. 1990년 걸프전 때였습니다. 유가가 폭등했을 때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무릎을 꿇는지 봤어요. 그때는 그래도 해협이 막히진 않았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회의실에서 언쟁이 터졌습니다. 외교 채널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지금 외교요? 기로에 깔고 있는데 무슨 외교입니까? 그럼 공격하자는 겁니까? 전면전 각오하고요? 안 하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다 틀린 말이기도 했죠.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공격해도 지옥, 안 해도 지옥이에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옆에 있던 분석관이 들었는지 낮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답이 없었거든요. 28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까 그 데이터가 자꾸 걸렸어요. 전부 꺼져가는 화면 속에서 혼자 살아있던 그 신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걸어갔죠.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했어요. 물류 흐름, 정규 수급, 멈추지 않았죠. 한국이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왜 저기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건지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회의실 불은 꺼졌고 복된 경비원 발소리만 들렸죠. 저는 혼자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었고 눈은 충혈됐지만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한국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시스템 버그거나 데이터 갱신이 안 된 거라고 봤죠. 그래서 소스를 직접 뒤졌습니다. 위성 데이터, 항만 입출항 기록, 정유사 가동 보고서 하나하나 대조했어요.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실제였어요. 저는 등바디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잠깐 봤죠.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말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해상 물류의 30%가 멈춰 있어요. 유럽은 공장 가동률이 반토막 났죠. 일본은 선박을 항구에 세워뒀습니다. 중동발 원유 공급이 끊겼는데 한국 정유사들은 정상 가동 중이에요. 수급이 유지되고 있었죠. 수출 물류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담당 분석관을 새벽에 불렀어요. 젊은 친구였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들어왔죠. 한국 정유사 원유 수급 경로 다시 뽑아봐. 지금요? 지금요? 10분 뒤였어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다가 손을 멈췄어요. 항로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부 호르무즈를 통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른 길을 쓰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연계, 비중동 산유국 계약 다변화. 하나가 아니었죠. 여러 개였습니다.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야? 분석관이 자료를 넘겼어요. 최소 3년 전부터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3년. 이란 사태가 터지기 3년 전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3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동안 저 나라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에너지 담당 실무자와 연결을 시도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채널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분석 대상으로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어요. 기술은 있지만 전략은 없는 나라. 그게 제 평가였으니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3번 만에 연결이 됐습니다.
화상 화면 너머로 40대 초반의 한국인 남성이 나타났어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표정도 거의 없었죠. 저는 바로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호르무즈가 막혔는데 공급이 유지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대비했거든요. 저는 더 물었죠. 언제부터요? 이게 터지기 전부터요. 짧았어요. 설명도 없었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는 그 표정이 오히려 더 충격이었어요. 우쭐하거나 흥분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연한 걸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나서 한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퍼즐 조각들이요. 3년 전 항로 다변화, 비중동 계약 확대, 비축유 운영 방식. 전부 따로따로 보면 그냥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예요. 근데 한꺼번에 보면 달랐습니다. 이건 대응이 아니에요. 설계였죠.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 우리가 잘못 봤어. 48시간이 지났어요. 세계는 그 48시간 동안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180달러를 넘어섰어요. 독일 최대 화학기업이 가동을 절반으로 줄였죠. 영국은 긴급 에너지 배급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사흘 연속 폭락이었어요. 그리고 워싱턴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회의실엔 사람이 꽉 찼어요. 합참의장, 국무부 차관, 재무부 고위 관료, 에너지부 장관.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제 역할은 분석이에요. 결정은 저 사람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결정을 하려는 게 아니라 결정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회의였거든요.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작전 개시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명령만 떨어지면 72시간 내 호르무즈 확보 가능합니다. 국무부 차관이 바로 받았어요. 72시간이요? 그 전에 이란이 미사일 쏘면요. 확전 시나리오 검토는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결론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차관이 비웃듯 말했죠. 감당 가능한 수준.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끌려 들어오면요? 사우디가 흔들리면요? 감당 가능합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총보다 회의실이 더 위험하거든요. 총은 방향이 있는데 회의실은 방향이 없으니까요. 재무부 관료가 끼어들었어요. 공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가면요? 이번엔 경제 담당 분석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봉쇄가 3주 이상 지속되면 유럽 주요국 GDP 최대 4% 감소, 아시아 공급망 붕괴로 글로벌 교역량 18% 하락 예상. 그리고 그가 잠깐 멈췄어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펜을 돌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격하면 전면전, 안 하면 경제 붕괴. 어느 쪽도 출구가 없었습니다. 체스판에서 킹이 포위된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칸이 없는 거죠. 누군가 저를 봤어요. 카인, 당신 생각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택지가 잘못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공격이냐 봉쇄 감수냐. 그게 선택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두 개 말고 다른 게 있어요. 방 안 시선이 전부 저한테 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국 물류 데이터를 띄웠죠. 살아있는 그래프, 정상 가동 중인 항만, 유지되는 수급. 이거 보십시오. 합참의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한국입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공급망이 살아있는 나라예요. 3년 전부터 항로를 다변화했고 비중동 계약을 분산했습니다. 호르무즈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차관이 끼어들었죠. 그게 우리 결정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공격도 봉쇄 감수도 아닙니다. 저 시스템을 가져오는 겁니다. 잠깐의 정적이었어요. 합참의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자는 겁니까? 공급망 우회 루트, 비축유 운용 방식, 대체 항로 네트워크 전부 있어요. 우리한테 없는 게 저기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반응은 두 가지였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그리고 노골적으로 표정을 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장성이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요? 우리가 한국한테 도움을 받는다고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지금 자존심 얘기할 때입니까? 현실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 공급망 위기를 해결해준다. 말이 됩니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저 그래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이 입을 닫았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늘 그렇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결정은 기울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은 것뿐이죠. 자존심이 판단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복도에 잠깐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워싱턴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전부 에너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기름 위에 세워진 도시.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한국 담당자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죠. 세 번째에 연결됐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낮게 말했어요. 박 팀장, 나예요. 케인입니다. 알고 있어요. 기다렸거든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기다렸다고요. 저는 그 말이 좀 걸렸어요. 기다렸다는 건 이쪽에서 연락이 올 걸 알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대략은요. 대략이요? 우회, 항로, 비축유 운용, 대체 수급 네트워크. 이 3가지 아닙니까?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이 사람 회의 내용을 들은 것도 아닌데 정확히 짚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도 3년 전에 똑같은 회의를 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에너지부에서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열어보다가 손이 멈췄어요. 분량이 아니었어요. 내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 항로. 이미 유볼케 선사와 전용 계약이 체결돼 있었어요. 카스피해 파이프라인 연계 루트. 중앙아시아 3개국과 공동 운용 중이었죠. 비중동 산유국 계약 비율. 전체 수입의 62%로 이미 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비축유 운용 시스템. 단순 저장이 아니에요. 위기 단계별로 자동 방출되는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자료를 덮고 분석관을 불렀어요.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1년이에요. 이란 사태가 터지기 3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점을 머릿속에서 굴렸어요. 2021년이면 세계가 코로나 수습하느라 정신없던 때였거든요. 유가도 낮았고 중동 긴장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죠. 그 시점에 이걸 만들었다는 건 미리 봤다는 겁니다. 저는 박 팀장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2021년에 시작한 겁니까? 네. 그때 이미 이 사태를 예상했습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예상이 아니에요. 그럼요. 대비죠. 예상은 틀릴 수 있어요. 대비는 틀릴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더군요. 저도 모르게요. 오후에 합동 브리핑이 열렸어요. 한국 실무팀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박 팀장이 직접 나왔죠. 저는 회의실 뒤편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아까 그 장성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웃음 쳤던 바로 그 사람이요. 박 팀장이 화면을 공유했어요. 현재 한국이 확보한 우회 항로는 총 4개입니다. 희망봉 루트, 수에즈 대체 루트, 중앙아시아 육상 파이프라인, 동남아 중계 루트. 각 루트별 1일 처리 가능 물량은 숫자가 올라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장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까하고 달랐거든요. 몸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전부 실제 가동 중입니까? 박 팀장이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장성이 옆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죠. 저는 그 표정을 압니다. 계산이 바뀌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이 나가고 저는 잠깐 남아 있었어요. 화면엔 아직 한국 물류 데이터가 떠 있었죠. 살아있는 그래프, 흐르는 공급망. 저는 그걸 한참 바라봤어요. 28년 동안 저는 힘이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군사력, 경제 규모, 동맹 네트워크. 그게 국가의 가치라고요? 근데 그날 그 자료를 보면서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된 나라. 그게 뭔지 그날 처음 봤어요.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 거야. 봉쇄 11일째였어요. 세계가 버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버티는 게 아니었어요. 무너지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댐이 터지기 전에 잠깐 조용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독일이 먼저였어요. 바스프 주요 공장 가동 전면 중단. 유럽 최대 화학 기업이에요. 독일 제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게 멈췄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시계를 봤어요. 오전 7시 14분이었죠.
그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순간 이미 알았습니다. 2시간 뒤였어요. 일본 도요타 국내 전 공장 생산 일시 중단. 부품이에요. 부품이 안 와서 공장이 멈춘 거죠. 자동차 공장 하나가 멈추면 연결된 협력업체만 수백 개예요. 그게 전부 같이 멈추는 겁니다. 도미노예요. 딱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점심때쯤 프랑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파리 주유소 70% 재고 소진, 시민 사재기 시작.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커피를 내려놨어요. 사재기가 시작됐다는 건 공포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공포가 퍼지면 실제 수급보다 훨씬 빠르게 붕괴합니다. 심리가 먼저 무너지는 거죠. 분석관이 다음 보고를 가져왔어요. 미국 동부 항공사 3곳, 일부 노선 운항 축소 발표.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미국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마커를 들고 국가 이름을 하나씩 적었어요.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하나씩 적을 때마다 옆에 체크를 했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표시였습니다. 분석관이 그걸 보다가 물었어요. 다음은 어디입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인도, 그 다음 중국, 그 다음은요? 저는 마커를 내려놨어요. 그 다음은 없어요. 그쯤 되면 판이 바뀌거든요. 오후 들어 이상한 보고가 하나 들어왔어요. 한국 수출입 물량 전주 대비 3% 감소.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3%요? 저는 분석관을 불렀어요. 다시 확인해봐.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얼마나 빠졌어? 분석관이 자료를 뒤졌죠. 독일 31%, 일본 27%, 영국 24%, 프랑스 22%.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요? 3%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화이트보드에 나란히 적었습니다. 독일 31, 일본 27, 한국 3%. 숫자가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었죠. 저는 뒤돌아서 방 안을 봤어요. 아까 그 장성이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보고 있었죠. 저는 그 눈빛을 읽었어요. 계산이 완전히 뒤집힌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국제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유럽 에너지 장관 긴급회의 소집, G7 임시 화상회의 개최, 국제에너지기구 비상공급 대책 논의. 다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모여서 뭘 할지 아무도 몰랐죠?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이 회의들에서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을 겁니다. 한국이요. 박 팀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전화 많이 오죠? 그가 잠깐 웃었습니다. 처음 듣는 웃음이었어요. 많이 와요. 어디서요? 독일, 프랑스, 일본, 아까는 영국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씩 받고 있죠.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이번엔 바로 대답이 왔어요. 준비한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문을 봤습니다. 어두워지는 워싱턴 하늘이었어요. 저는 28년 동안 위기가 터지면 미국으로 전화가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봤죠. 근데 그날 밤 전화는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무너지는 속도와 한국이 버티는 속도. 그 차이가 그날 숫자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봉쇄 18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한 장을 받았어요. 국제에너지기구 긴급평가 보고서였죠.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손이 멈췄어요. 현 위기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유일한 국가.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나왔거든요. 2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수천 개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한 문장이 제일 무겁게 느껴졌어요. 오전 10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아까 그 장성이 들어왔어요. 근데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자리에 앉는 방식도 달랐죠. 저는 사람을 오래 봐온 사람이거든요. 뭔가 결정을 내린 사람의 태도가 뭔지 압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합참 의장이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 정리합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공급망 붕괴 진행 중. 우리도 동부 항공망 일부 축소됐고 다음 주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작전은 여전히 준비 중이나 그가 잠깐 멈췄어요. 시행 시 확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방이 조용해졌죠. 그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카인. 네, 한국 협력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일어났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박 팀장 팀에서 전날 밤 넘겨준 협력 방안이었죠. 우회 항로 공동 사용, 비축유 긴급 공유 메커니즘, 대체 수급 네트워크 연동. 저는 하나씩 설명했어요.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설명이 끝났을 때 장성이 처음으로 제대로 물었어요. 한국이 이걸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3년 전입니다. 왜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게 저도 궁금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대비는 틀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장성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어요. 멈추더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네요. 짧았어요. 하지만 그 방에 있던 사람 중에 그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긴 게 끝나는 느낌이었어요. 오후에 박 팀장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협력 최종 조율이었습니다. 실무적인 얘기들이 오갔죠. 저는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가지를 물었어요. 박 팀장, 네,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해보세요. 이게 터질 걸 알고 있었습니까? 진짜로요. 화면 너머에서 그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알았다기보다는 이런 일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에너지는 결국 지정학이거든요. 지정학은 반복되고요. 그럼 대비하는 게 맞죠.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가 저를 봤습니다. 당연한 걸 묻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표정이 거짓이 없었거든요. 자랑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봤죠. 워싱턴 불빛이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꺼지지 않았어요. 버티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군사력으로 막으려 했죠.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전쟁이 아니라 위기를 준비했거든요. 막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걸 만든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그날 숫자로 나왔어요. 독일 31%, 일본 27%, 한국 3%. 저는 올해 그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공세가 풀린 건 2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외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죠. 저도 전부 알지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해협이 열렸다는 것보다 23일 동안 세계가 어떻게 달랐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숫자들을 정리했어요. 독일 제조업 손실 추정액 480억 유로, 일본 수출 차질 약 20억 달러, 글로벌 해상 운송 손실 총 1200억 달러 이상. 저는 그 숫자들을 적으면서 한국 칸을 봤어요. 공급망 차질 3%, 경제 손실 추정액 비교 불가 수준으로 낮음.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서울에 갔어요. 박 팀장이 직접 만나자고 했거든요. 저는 처음 가보는 도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전까지 서울을 와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오는데 뭔가 달랐어요. 도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걷고 공사 소리가 났어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한 달 전에 독일을 지나왔거든요. 멈춰선 공장들, 긴 주유소 줄, 텅 빈 진열대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온 눈에 서울이 들어오니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 보였어요. 박 팀장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저는 소주라는 걸 처음 마셨죠. 독하더군요. 저는 잔을 놓으면서 물었습니다. 이번 일 끝나고 나서 뭘 느꼈습니까? 그가 잠깐 생각했어요. 안도했죠. 자랑스럽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럽다기보다는 다행이었어요. 준비한 게 실제로 됐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이 좋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됐다고. 준비한 게 됐다고. 저는 잔을 들었어요.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하세요. 왜 한국은 이걸 혼자 했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랑 같이 했으면 더 빠르지 않았습니까? 그가 저를 봤어요. 같이 하자고 했으면 들어줬을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말하면 다들 과민 반응이라고 했거든요. 3년 전에요. 그냥 우리가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환하고 시끄럽고 살아있었죠. 저는 58년을 살면서 강대국을 많이 봤어요. 미국, 레오시아, 중국, 제가 섬긴 나라, 제가 분석한 나라들이죠.
강대국의 조건을 저는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사력, 경제 규모, 핵, 동맹, 그게 전부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날 서울에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춰서도 혼자 돌아가는 나라, 아무도 안 믿어줄 때 혼자 준비한 나라, 위기가 터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게 진짜 강한 거였어요. 미사일 숫자가 아닙니다. GDP 순위가 아니에요.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죠. 저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창밖을 봤어요. 구름 아래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작았어요. 지도에서 보면 작은 나라죠. 근데 저는 그 작은 나라를 보면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잘못 봤다. 28년 동안 저는 전쟁을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숫자를 믿고 데이터를 믿고 힘을 믿었죠. 28년 동안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23일이 저를 바꿨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쟁이 필요 없도록 준비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그랬죠. 아무도 안 믿어줄 때 혼자 움직였고 세상이 무너질 때 혼자 서 있었어요. 저는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기록입니다. 세계가 흔들리던 그 23일 동안 단 하나의 나라가 있었다는 기록이죠. 마무리 하단에 국뽕이 철철 넘치도록 인사말써줘. 구독, 좋아요도 3월 23일 국뽕 넘치는 마무리 인사말과 구독 요청. 구성했다 국뽕 넘치는 마무리 인사말과 구독 요청. 구성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세계가 흔들릴 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기 때문이죠. 이름도 없이 주목도 없이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나라가 부러웠어요. 여러분은 그 나라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더 잘 압니다. 밖에서 봤으니까요. 한국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동적인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 오늘도 자랑스럽습니다.